네트워크형은 이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상당히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세 참여 주체들이 각각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리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같이 맞물려 있죠. 자, 뉴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뉴 가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직 형태를 말한다. 광의의 의미는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 양식으로 국가와 시장 및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퍼블릭, 프라이빗을 준별하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벗어나서 상호 협력적인 조정 양식으로 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가버넌스는 언제에도 나왔지만 NPM,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어떤 기업가적 정부, 효율적인 분권화된 정부의 어떤 지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이버 가버넌스. 사이버 가버넌스라는 개념은 가상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하는 전자정부, 내지는 지식정부를 의미하고 고객 중심, 결과 중심, 현장 처리 능력, 가치 창출, 책임 풍토 지향, 서비스 강조 등을 지향한다. 보면 이제 MPA 1960년대 미국 미노브룩스 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행정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민사회의 가치, 전통적 가치가 행정의 어떤 중심 주제로 요소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과학성, 효율성 또는 행태과학적 분석 뭐 이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행정, 행정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버 가버넌스 뭐 그 이후에 어떤 행정은 이러한 복합적 그동안에 발전된 여러 복합적 어떤 지식과 그런 행정 체계들 이것이 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사이버 가버넌스를 통해서 특히 그것이 이제 더더욱 가능하게 된다. 뭐 이렇게 그런 환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버넌스는 공공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를 높이고 민주성을 제고 성과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되고요. 이를 위해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이런 중요한 행정 개념들입니다. 디레귤레이션. 그래서 자유주의 시대, NPM 시대에는 이 디레귤레이션, 탈규제화가 키워드가 된 바 있죠. 여기 뭐 기업가 정부,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율성 그리고 시민사회 가치 쭉 역사적으로 확인되어 온 것들이 현대 그 뉴 거버넌스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에 있는데요. 거버넌스의 모형과 주요 요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정부가 있다. 시장형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그래서 이제 시장형 정부는 독점을 타파하는 걸 정책 목표로 하고, 탈규제형 정부는 내부 규제를 타파한다. 신축적 정부는 불변성을 타파한다. 참여적 정부는 계층, 이제 또는 뭐 계층적 성격, 우리 행정 여러 차원에서 계층적 사고 방식 이걸 타파해야 한다. 그 가버넌스의 모형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행정개혁과 시민참여 관련해서 그 행정과 시민참여, 무슨 가버넌스와 시민참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시민참여는 뭐냐? 먼저 시민사회가 뭐냐?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민사회는 사회에 대한 국가 역할의 최소화를 의미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 기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의 참여적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시민사회는 근대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18세기 말서부터 쭉 넓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시민사회는 이제 최소 국가 역할이 다시 최소화돼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시민이 이 행정에 참여하는 또 그러한 성격의 시민사회, 이걸 시민참여, 신자유주의적 시민참여, 신자유주의 시민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남녀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뭐 민주화운동, 뭐 우리나라도 이때 뭐 학생운동이랄지 민주화운동이 한참 성행한 시대죠. 사회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회개혁, 뭐 사회경제, 공동체 건설, 파트너십 전략 등으로 사회적 참여가 중심이 되었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990년대 동구에 그 가을의 봄, 가을 혁명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구 공산권, 소련의 위성국가군들이 민족국가적 어떤 자각으로 인한 민주화운동,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인해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제국, 국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동구 유럽권에서는 이제 민족국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폴란드의 일체화 운동, 뭐 독일의 지식인 포럼, 주민자치 모임,
있었고 이때 이제 독일 통일이 달성되게 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제 토크빌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어떤 이론적 토대 원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뭐 네오 코퍼러티즘 신조합주의 그러니까 이 코퍼러티즘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후에 유럽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철학 코퍼러티즘 그러니까 국가 부국강병 쉽게 얘기해서 부국강병입니다. 코퍼러티즘은 그래서 뭐 이게 파시즘 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강조되게 되면 파시즘이 돼버려요. 부국강병 뭐 조합주의라는 건 뭐예요?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협력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예컨대 권력분립주의랄지 이런 여러 어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여러 기본 제도들, 정치 원리, 가치 그런 것보다도 부국강병의 나라는 어떤 그런 이념적 차원의 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헌법의 어떤 보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념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보장제도. 그에 비해서 이제 코퍼러티즘은 그것은 이제 컨스티튜셔널리즘 또는 뭐 사회계약론 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소셜 컨트랙트. 그래서 이제 성격이 조금 보수적이고 이념적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 통치권을 만들었다. 국가는 어떤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서 헌법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좀 정치 경제학적인 것인데 뭐 커뮤니즘 하면은 뭐 보다 급진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코퍼러티즘은 어떻게 보면 또 커뮤니즘하고도 공산주의하고도 이게 대비되는 거야. 커뮤니즘은 좀 인본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로 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막스가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국가로 다들 만들어야 된다.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론 자체는 무정부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로 이렇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뭐 인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이제 코퍼러티즘은 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1940년대에 유럽 이 제국주의 경쟁 하에서 부국강병이 절대적이다.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재 부국강병이라면 뭐든지 한다. 독재로 나아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때 그 트럼프를 미국판 파시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트럼프는 뭐 경영학 공부를 하고 보스 기질이 강해서 이 사장 항상 제일 무서워.
제가 그래서 언젠가 뭐 오바마를 좀 이념적이고 어떤 가치적인 대통령이다. 실제로 오바마는 저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예,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좀 미국판 조합주의, 뭐 파시즘, 뭐 이렇게 성격 규정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럽 사회는 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80년대 이제 신조합주의는 정부, 기업, 노조 등 거대 조직 간의 협력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 대량 실업의 확대 등의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순과 병폐가 심각하고 이제 시민사회의 등장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뒤에 뭐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컴플렉스, 군산 복합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떤 코퍼레티즘, 조합주의적 사고가 강해요. 이 조합주의적 어떤 사고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퍼블릭 폴리시, 공공 정책 각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 정부는 공산당들이 모여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어떤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한 집단주의적 어떤 전체주의적 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MPA, 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기존의 시민사회 가치, 그리고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행정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행정 고객이 만족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학문적 톤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MPA 보듯이 그 행정 이념과 윤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죠. 자, 시민사회 용어들의 혼용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표현으로 비정부 기구, 뭐 비영리기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비정부간 기구를 동일시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죠. 이게 동일시. 그러니까 이제 이 비정부간 기구에 대응하는 개념이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 기구입니다. 뭐 UN이나 WTO 이런 기구들은 정부간 기구예요. 정부들이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만든 정부간 기구입니다. 비정부간 기구는 이제 국제사회의 압력 단체, 프레셔 그룹,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린피스랄지 녹색 환경운동 연합인가요? 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 기구 이런 기구들은 NGO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여가지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이 기구를 만든 게 아니고 시민사회, 국제적 차원의 어떤 시민사회에서 어떤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서 만든 기구. 그 이제 그 어떤 성격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시민사회하고 비정부한 기구를 가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직 뭐 있고요. 자, 뭐 제3부문 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사회 관련해서 이걸 또 서드 오가니제이션. 자, 참여민주주의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민 참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참여 민주주의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촉발된 것인데요. 참여민주주의의 내부, 시민사회 내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청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내부 문제, 무력한 시민이랄지, 여기 보면은 뭐 민주주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허울뿐인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해서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 말씀드린 대로 뭐 관리무역 시대, 국제 경제적으로 신관리무역 시대, 이제 국가적으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보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그 재정 적자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뭐 경제 악화, 무역 적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정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정부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NPM, 작은 정부, 기업가형 정부 얘기가 나오게 되고 복지국가 축소, 케인즈와 한센식의 어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복지국가 축소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 1999년대 세계화 영향으로 자국의 결정력과 영향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나라도 국제사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국제법 공부하다 보면 주권 중심적,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평등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주권 중심적 국제법관입니다. 또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국가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어떤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것이 이제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인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근데 유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뭐 무력한 것을 보아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유일한 어떤 실력을 가진 주체가 국가이므로 뭐 이런 전통적 국제법관이 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유엔에 보면은 경제사회, 문화, 이사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쟁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과 같은 현상을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이 절대적이지만은 어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국제 협력주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화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뭐 NGO 관련해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협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 국가군인데 만약에 집행까지 하면은 언제 어떤 우리 홍준표 후보인가요?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지식이나 법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완전히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외국에서 우리를 무식한 국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존재. 물론 이제 주권 간에는 평등하지만 주권 평등의 원칙.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사형 제도를 부활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홀대시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제 주요한 현상들인데, 그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도전받고 위협에 빠지게 된다. 보면은 정부의 불합리한 권력 행사, 정부와 시민사회 간극, 민주주의 결핍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 이 NGO라는 것이 이제 준전당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력단체, 이익단체, 정치 과정에 깊게 깊숙하기 때문에, 정당처럼 깊게 깊숙하기 때문에 준전당적 기능을 하게 되고, 실제로 녹색 환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소수 정당입니다. 이게 다수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심상정 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 이게 이제 환경운동, 노동운동 의 성격을 갖는 그런 소수 정당입니다. 자, 참여민주주의와 NGO. 그 NGO는 참여민주주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진 조직으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는 항상 보완적 관계는 아니다. 시민 조직도 이제 비민주적이고 비시민적인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익 집단들, 시민사회의 어떤 자생적 이익 집단들, 이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를 시민사회 자체 내부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시민사회가 있다 했을 때, 그 말씀드린 그 시민사회 내부 어떤 환경운동, 뭐 노동운동 관련해서 이런 소수 이익 집단 내에도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에 귀족 노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도 이게 문제가 많은 어떤 국가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이 시민 정치적 이념적 그 실체로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시민 참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민운동이 교재되어 있지만 로비 중심의 활동과 법률 소송 등으로 전문화되고, 원래 그 시민 참여의 원래의 본래적 정신, 이런 것들이 쇠퇴하게 되었다. 시민의 직접 참여 관련해서 뭐 NGO 얘기했지만, 시민 동원보다는 전문가 모델로 변화해 가지고 권익을 주창하는 NGO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게 된다. 인권 운동, 뭐 환경 운동 관련한 단체들, 뭐 여성 운동, 소비자 권리, 뭐 사형제 폐지, 동물 권리 등 운동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만 시민참여고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쇠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민사회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고, 소수의 어떤 시민운동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정부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건 위축된 민주주의고 결국 우리가 그리던 본래적 어떤 시민사회는 쇠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시민 참여에 있어서 또 불평등 문제도 있고요. 다수 공익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불평등으로 해서 대표성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견과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8절에는 이제 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뭐냐? 여러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쉽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 수행을 전산화하고 정부 체제를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효율화를 이룩하려는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의 특징, 뭐 열린 정부, 통합지향적 정부, 정보기술의 활용, 정부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축소, 쇄신적 정부, 작은 정부, 탈관료화 정부, 인터넷에 의한 대민봉사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시민 참여 관점에서의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사이버 가버넌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전자정부는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서비스형 정부, 그리고 M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운동 관련해서 어떤 시민 복지와 형평을 통해서 시민사회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전자정부에서 아주 활발하게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전자정부는 능률형 정부, 서비스형 정부, 민주형 정부로 이 발전 지향해 간다. 그리고 이제 행정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자정부 패러다임도 능률성 중심에서 능률성에 기반한 민주성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능률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감시 참여 기능 강화, 정부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하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면은 뭐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는 어떤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전자정부에서는 소수의 엘리트한 정치보다는 일반 국민이 광범위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준직접 민주주의, 세미 디렉트 데모크라시, 준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부 시대에 있어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토론 기회, 정보 제공 확대, 그런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전자정부는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정부 홈페이지와 같은 새로운 공간 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대폭 축소시켜 줄 수 있다. 이 전자정부는 이제 우리의 주제인 시민 참여,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행정개혁과 시민참여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2편 정책론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제1장에서는 이제 정책연구 이론적 기초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정책의 의의를 봐야 되겠죠. 정책이라는 게 뭐냐? 뭐 그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개념을 보면은 정책이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사회 문제 해결 및 공익 달성을 위해 공식적인 정치 행정적 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 행동 방침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다시 좀 보면은 그 주체는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권위가 부여된 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를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컴플렉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그 군산 복합제, 제가 꼭 거꾸로 얘기하나? 네. 군이 먼저 나와야 돼. 사람에 따라서 인더스트리가 먼저 나오기도 하나요? 자, 정책각 관련해서 자, 그 이전에 이제 우드로 윌슨이 어떤 헌법국가, 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무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보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창시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1951년 라스웰이 팔리시 오리엔테이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정책학의 시초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할 일이 많아졌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과학적 관리, 능률성, 효율성 제고 등등 우리 쭉 그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 보면서 봤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을 헌법과 법률을 어떤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쭉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웰은 이 정책 결정으로 그 행정의 역할을 제고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까지도 행정이 이제 맡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우리 그 한국 동란 1951년 한국 동란 시대네요.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죠. 쭉 그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잖아요. 인류가 1917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1943년인가요? 4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나라들은 뉴딜 정책으로 대변되는 때는 1930년대 뭐 TGV
TVA인가요? 테네시 밸리 테네시법을 통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규모 공공 부조 사업을 일으킵니다. 건설 사업. 그래서 유효 수요, 국가적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뭐 케인즈, 한센식.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은 뭐 전쟁, 그리고 뭐 대공황,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행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 결정, 뭐 여러 가지 이 경제학자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모형들, 특히 뭐 경제학자들 모형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이걸 하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과학적으로 행해야 되고 뭐 그 후에 무슨 말씀드린 군산 복합 제1호지랄지 사회학자들도 또 당시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파워 엘리트, 70년대에 이르게 되면 파워 엘리트 해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는 뭐 군인, 경제, 뭐 언론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리더십이랄지 행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자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 즈음에서 이 라스웰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여러분 법을 공부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법에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이 뉴딜 정책은 이제 법으로 표현되는데 당시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어떤 사회법이라고 하는 뭐 최저임금 법이랄지 뭐 연금 관련법 뭐 등등 소위 사회법 중간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공법도 아니고 엄격한 의미의 사법도 아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법, 뭐 사회법 이렇게 불러요. 개혁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퍼블릭 섹터, 프라이빗 섹터 이렇게 준별론, 우리 전통적인 국가 철학, 자유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그걸 준별합니다. 정부하고 시민사회는 각각 구분됩니다. 정부에 관련된 법이 이제 공법이고 정부의 통치권, 우월한 국가가 통치권의 주체로서 우월한 법적 주체가 되고 시민들은 이제 통치 객체가 된다. 그것은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공법입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형법, 그 행정법. 그리고 이제 사법은 평등한 시민들 간의 법이다. 공사법 준별론. 이것은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뭐 퍼블릭 섹터, 프라이빗 섹터, 뭐 작은 기업가형 정부, 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가형 정부는 정부를 그렇게 기업하고 달리 보지 않는 거야. 공사법을 준별 이건 옛날 얘기고 신자유주의 시대 정부는 그렇지 않다. 법에서는 아직 그 법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 법 바뀌는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공법과 사법이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공법의 주된 원리는 뭡니까? 법치주의 원칙이죠. 그리고 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 원리부터 다르고요. 자, 이제 이 당시에 뉴딜 정책, 뭐 1930년대, 40년대
어떤 케인즈식 경제 이론이 세상을 지배할 때 뉴딜법을 만듭니다. 그 당시 이제 대법원은 미 대법원은 이제 위헌 법률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은 무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딜 입법이 처음에는 이게 뭐 위헌 무효 선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코트 패킹 플랜이라고 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 법관 구성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위헌 무효 선언을 하고 제동을 거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야. 좌파. 그래서 이제 늘려가지고 좌파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은 개혁 입법이 위헌 무효 선언이 안 될 것이다. 한참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와중에 뭐 그 계획이 법원에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 개혁 입법들, 소위 중간법, 사회법 영역의 법들이 이 보수주의 이 대법관,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성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합헌으로 판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 소위 뉴딜 혁명을 통한 어떤 사회복지국가로의 어떤 전환,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공공정책학, 그 라스웰의 공공정책학 탄생의 배경이 되고, 지금 우리 대학 행정학과에서 공공정책학, 행정학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쳐서 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 그리고 행정학, 행정대학 뭐 이렇게 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책은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형성하고 집행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당위성,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어떤 바죠. 당이라는 건 뭘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삼게 되고, 공식적인 정치 행정 과정을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띈다.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책 담당자가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해준다. 자, 정책은 일반적으로 법률, 뭐 시책, 사업, 정부 방침, 지침, 결의사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며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된다. 예. 그래서 뭐 꼭 언젠가 그 우리가 법 단계설 얘기를 했죠. 헌법, 뭐 법률, 법이 이 법 체계가 위계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 명령, 의회가 제정한 법률 등등 이렇게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정책은 보다 넓게 뭐 헌법 정책이란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정책은 뭐 이런 우리 그 형식적 차원의 어떤 법 체계를 넘어서 아까 나왔지만은 뭐 지침, 정부 지침, 방침, 결의사항 뭐 등등 어떤 연성적 성격의 것에도 그것도 이제 정책 영역에 포함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따를 때, 이 정책에 관련한 우리 교재 개념에 따를 때 이건 가장 넓은 의미가 되겠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 WTO 차원에서 WTO는 말씀드린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 그랬죠. 제가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WTO 체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정부의 실패 얘기했죠. 정부의 실패. 정부도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WTO입니다. 이 시장은 또 법하고 관련이 많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뭐 기업가들이 이걸 어떤 주체적으로 시장의 주체가 되죠. 기업가들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규준, 행위 규준, 법이 필요해. 법. 그래서 시장과 법은 항상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이제 정치 경제 악이 주된 것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어떤 시장 경제에 관련한 뭐 법들이 있죠. 규범들이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중국이 늦게 WTO에 가입된 것도 바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WTO 체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WTO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당사국이 되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의 WTO 회원국지위가 박탈되었다. 뭐 그런 뉴스 여러분 접하셨죠? 어렵게 그 WTO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중국도 또 그 국가 뭐 농업 사회주의라고도 하지만 이 농산업이 그 국가의 중요한 국가 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보조금 제도랄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농산업은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가가 많은 부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자유주의 시장 원리하고는 잘 안 맞아서 이제 역시 WTO에 늦게 가야 되는데 이 WTO는 시장주의자들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입각해 있고 그것은 또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법치라고도 해요. 통상을 법에 따라 관리하자. 그러니까 이 정부도 아까 정부의 실패라고 했잖아요. 경제를 관리하는 지금 우리 뭐 한덕수 경제 아니 과거에 경제부총리도 하고 뭐 총리도 하셨나요? 우리나라 시장과 경제를 책임질 한국은행 총재도 임명이 되고 한덕수 총리가 아마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정부 그런 경제 관료들 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시장을 규제하는. 그런데 쭉 잘 해오던 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이게 되면 이게 정부의 실패가 얘기되는 거야. failure, governmental failure, 정부의 실패. 그래서 이제 WTO 체제가 강화됩니다. 이 WTO는 과거하고 달리 분쟁 해결 절차, DSU라고 하면은 이게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Dispute Settlement 하면 이게 분쟁 해결이죠. 그러니까 분쟁 Understanding 하면 이게 분쟁 해결을 하는 타자조약입니다. 이 조약 우리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조약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국제법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원화돼서 쓰지만은 원어로는 이 뭐 컨벤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그리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언더스탠딩이라고도 하고 컴팩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말들이 쓰여집니다.
DSU는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인데 이게 국제 조약이야,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분쟁 해결 절차, 국가 간의 어떤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 과거 가트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거야. 예, 가트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외교적 성격이 강한 그런 기구로 우리가 봅니다. WTO는 이제 그 관장 사항도 굉장히 확대됐지만은 사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기구로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뭔 행위를 하면은 정책을 마련하고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WTO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때에 이제 법이니까 그러면 심판 대상이 뭐냐?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뭐 소송법에서 얘기하듯이 그 대상 WTO가 심판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 각국의 어떤 조치 그리고 도메스틱 메저라고 그래요. 국내 조치라고 우리가 봅니다. 대상이 되는 게 국내 조치야. 이제 국가가 함부로 뭐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무역 관련. 그래서 WTO, 그러니까 이 시장과 경제는 이 세계화의 어떤 가장 주된 어떤 주제 영역이고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과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WTO인데 그 대상이 국내 조치고요. 그래서 이